대구에 보면은 그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열렬한 그리고 또 열정적인 그 교육열에 항상 감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발달 관련 교육자들의 걱정거리는 뭐냐면 유아 아이들이 어머님들 다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하고 아이들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지내고 뭐 유아원이나 아니면 그 유치원에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람들의 표정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도 늦고 정서적인 또 교류도 떨어지고 또 밖에서 이제 신체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도 운동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발달이 떨어져서 최근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데이터인 것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언어. 왜냐하면 언어라는 거는 표정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 그 다음에 신체 활동, 그 다음에 정서 활동.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떨까요?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은 지금 학습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대면 진료를 하기 때문에 대면으로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이제는 없지만 여태까지는 어떻습니까? 한 뭐 2년 몇 개월 동안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인터넷으로 뭐 여러분 자녀분들 이렇게 교육하는 거 봤지만 잘 흡수가 되던가요? 별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부진. 그러니까 뭐 한글 학습도 안 되고 글 쓰는 것도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또 글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글쓰기도 안 되는 거고 또 수색이나 이런 것들도 안 돼서 이제 우리가 배움이 느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학습 부진 아이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대면 수업이 되고 또 아이들도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복구가 돼야 되겠죠. 행동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을까요?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비대면, 이제 바깥에 나가지 못하니까 다 집안에서 있게 되죠. 또 부모들도 일부는 또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집에서 뽁짝뽁짝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형제들끼리면 또 싸우기도 하고 또 뭐 제일 많은 컴플레인이 아이들이 그냥 어지럽히는 거죠. 몇 시간 동안 학교나 유치원에 가 있으면 어지럽히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밤을 다 어지럽히고 그것도 일일이 가서 치워줘야 되는 또 더 수고로움이 더 많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아니죠.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나기도 하고 짜증 부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신체 행동으로도 많이 나타나서 요즘 어떤 아이들이 많이 드냐면 머리 아픈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또 배 아픈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 많은 아이들이 뭐 때문에 올까요? 스트레스죠.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스트레스. 또 요즘 아이들은 자기 스트레스 또 막 못 풀다 보니까 틱이라고 있죠. 그걸 깜짝깜짝거리고 심지어는 음성 틱이라서 하고 심지어는 심한 아이들은 욕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욕을 하는 거야. 사실 의도적으로 욕을 하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죠. 욕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었고 실제로 미국 수학과 학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30% 이상 우울증이라든지 정신 이런 질환들이 더 늘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실제로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코로나19 시대처럼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었으면 더 많은 영향을 받겠죠.
부모님도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단순히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잘 크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생각하는 아이가 있어요. 또 부모님이 기대하는 또 아이가 있습니다. 그건 학습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동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이 부모님이 지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부모님 상황이 자꾸 바뀌는 거죠. 기분 좋고 별로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이라면 봐줄 일도 부모님이 기분 좋지 않고 또 스트레스를 또 받으면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인 어떤 훈육이라든지 객관적인 반응이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다 똑같이 대하면 될까요? 뭐 그런 경험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 막대를 쓰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시나요? 아이한테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때를 쓰면 안 되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해서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되죠. 전혀 안 됩니다. 오히려 가서 달래주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가라앉으면 그때 가서 말로 설득하면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진 않죠. 초등학교 아이들은 또 일부러 어떤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외면하거나 잘하는 행동을 칭찬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아이들마다 그렇게 연령별로 차이를 둬서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두뇌 발달이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발달하는 초점 부위가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아이들, 주로 이제 그 취학전에 0에서 취학전 아이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행동까지는 이제 포함돼서 아이들의 연령에 맞춰서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의 교수로 있고요. 소아신경 전문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쓴 책은 배움이 느린 아이들이라는 책을 썼고요. 제가 그 네이버 포스트에 김영은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컬럼을 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초등학생과 그 유아를 대상으로 씁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여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연령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교육 방식이 달라지죠. 그것은 두뇌 발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뇌 발달 단계에서 교육법이 다르죠. 그렇죠? 24개월 이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로 봐서는 처음으로 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손자가 이제 3명이 있는데 한 아이는 이제 9개월, 한 아이는 8개월, 다른 아이는 이제 28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꼬마 아이들, 그 2명의 아이들은 사실은 모든 게 다 관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아들 아이의 이제 손자죠. 손자 아이는 지금 9개월인데 제가 가면 항상 뭐를 하냐면 얼굴을 만져요. 얼굴을 만져요. 얘가 사실은 이 마스크 쓴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얼굴을 탐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만 가면 계속 얼굴을 만져줍니다. 다른 사람을 볼 기회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 아이는 모든 게 다 신선하죠.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때 아이를 갖다 봤는데 그 아이가
아이한테 이제 제가 그 며느리가 얼음이 탄 이렇게 이제 음료수를 저한테 갖다 줬어요. 다 얼음을 마시면은 얼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 얼음을 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줬더니 제가 있는 동안 내내 얼음을 갖고 노는 거죠. 얼음의 차가운 모습도 먹고 먹기도 하고 깨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느낀 거죠. 이 아이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아무 칭얼거리지도 않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24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주로 감각 발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뇌로 말하자면 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밑에서 위로 발달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밑에는 뭘 했냐면 감각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서, 지능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발달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또 뒤에서 앞으로 발달한다고 그래요. 뇌 발달이. 뒤는 뭔가 후두역은 시각을 담당하죠. 가운데는 뭔가요? 측두역, 언어를 담당합니다. 앞은 뭔가요? 생각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감각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감각이 됐다가 그 다음에 언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사고하고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 발달, 그러니까 이 9개월 아이는 초점이 감각 중심이고, 그렇죠? 그리고 확 관심을 딴 데 돌리면 또 집중력이 또 흐트러지는 거예요. 또 감각이 없어서 딱별한 감각이 없으면 심심하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 중심으로 아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24개월에서 48개월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4개월에서 48개월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좌뇌하고 우뇌가 통합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볼 때 총합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좌뇌하고 우뇌는 서로 기능이 다른 건 조금 아시죠? 그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 시기, 특히 이제 제 그 아들의 그 장녀가 지금 28개월인데 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아이는 생각도 있고요. 이 아이하고 요번에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같이 가족끼리 여행을 갔었는데, 그 평소에 집에서 보던 모습하고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이 지금 먹는 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말하자면 시금치 어떻든 야채나 이런 것들은 안 먹고 투정 부리고 이런 아이가 여행을 가서 여러 사람이랑 같이 식당에 있었더니 아주 얌전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는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총합한다는 뜻이죠. 부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뭘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지를 판단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가능할까요? 좌우뇌가 통합이 되기 가능한 거죠. 이 좌우뇌가 통합이 되면 생각은 조금 시작하지만 주로 좌우뇌가 통합되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의 아이들은 엄마가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3, 4세 때는 엄마가 거짓말한 걸 압니다. 왜 그럴까요? 우뇌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좌뇌는 엄마의 말을 듣는 거죠. 근데 그게 통합이 되니까 어떨까요? 맞지 않으면 거짓말하는지 아는 겁니다. 이때 아이들은 스티로폴로 된 바위와 진짜 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아이들은 선글라스를 끼면 구름은 하얀데 내가 선글라스를 끼기 때문에 세상이 파랗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 구체적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서는 거고, 여행하자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해야지 라고 하는 방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환영을 해주면 이 아이는 문제 행동을 안 일으키는 거죠. 요번에 그 명절 때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명절 때 저희 딸에는 이제 손녀가 하나 있고요. 저 아들은 이제 손자, 손녀가 있죠.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이 여는 데가 별로 없고 고기 굽는 데만 열어서 긴 테이블에 반은 고기를 굽지 않고 불을 빼고 반만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불 뺀 데에는 아이들로 가게 했고, 우리는 이제 주로 여기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주는 형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들 셋이 문제 행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을까요? 그 9개월 된 남자아이는 그 저희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갈 때니까 얘가 지친 거죠, 요즘에. 그래서 식사하는 내내 잤습니다. 이모차 안에서. 그래서 해결됐죠. 손녀, 말하자면 제 딸의 딸이죠. 손녀는 거기서 많이 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당에서는 잘 놀겠죠. 그래서 아빠가 바로, 그러니까 죄로 봐서 사위죠.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계속 아이를 자극하고 웃게 하고 막 자극을 해서 1시간 정도를 딱 버티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막 짜증을 부렸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빨리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기를 구우면 고기를 구운 다음에 무슨 냉면을 먹던 하잖아. 냉면부터 빨리 시키고요. 고기도 빨리 해가지고 1시간 안에 딱 끝나니까 아이가 짜증 부릴 때 끝난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손녀는 어땠을까요? 손녀는 어떤 방법으로 이 손녀 아이가 생각이 있으니까요. 딱 그 아이 의자에 딱 해가지고 한쪽에 딱 이제 불이 없는데 테이블에 딱 앉혀놓으니까 잘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처음에 거기 뭐 반찬이 나오잖아요. 뭐 굽기 전에 샐러드가 있는데 샐러드를 이렇게 한 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른들이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오늘 잘 먹는구나 그랬더니 얘가 힘줘가지고 이제 더 아주 반듯하게 더 앉아있으면서 계속 샐러드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고기도 먹고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은, 이 시기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얘를 많이 힘들게 해서 자기 하든지, 그리고 자기 하기 전에 많이 먹여야 되겠죠. 생리적인 것으로 충족을 하든지, 아니면 감각을 한쪽으로 몰아서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해 짜증을 못 부리게 감각을 해줬더니 해결이 된 거고요. 이 아이는 어떨까요? 생각이 있는 아이니까 잘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뭐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보이고, 그랬더니 자기를 표현을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기부터 아이들은 말하자면 좌우뇌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나름대로의 독립심도 생기고요. 이때부터 아이들은 우리가 사설기관이라고 해서 백화점, 문화센터나 이런 데도 혼자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이들은 그런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49개월에서 72개월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때부터 아이들은 전두엽이라는 것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깊죠. 그리고 조금 연령이 가면 도덕적 판단도 해요. 또 이 아이들은 말하자면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야 될 일이다, 아니어야 될 일이다,
규칙을 지어주거나 습관을 만들어주면 지킵니다,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이들은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이 아이들은 문제 행동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그 훈육에 있어서 접근을 할 때 24개월 아이들은 관심을 딴 데로 돌리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계속 자극을 줘서 즐겁게 하고 해서 관심을 한 곳에 몰아넣으면 되는 거고요. 25개월에서 48개월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편도체의 기능이 성숙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거나 하면은 약에 듣지 않죠. 그러니까 감정을 잘 관리해주고 감정이 터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고 또 각 감정을 좀 받아주고 하는 쪽으로 하면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아이들은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의미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주면 아이들의 훈육이 서서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행동 발달의 특징을 보면 12개월 이절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아이의 오피오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감정의 이 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긍정성을 갖고 아니고 하는 그 오피오이드 시스템이 있는데 요게 완성되는 시기예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이 안 이루어지면 상당히 까다롭고 완고하고 이런 아이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0에서 12개월까지는 내가 울면 세상이 반응하는구나. 내가 소리를 지르면 화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하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이한테 수면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울 때까지 울에서 지쳐서 잠들 때까지 지켜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특히 아빠들 부모들이 있는데 저희 사위도 그래가지고 저한테 혼났는데 아이가 울 때 이 시기는 오피오이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반응을 했을 때 그것을 반응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수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울면서 저절로 잠이 들게 하는 게 수면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면 훈련을 할 때는 아이가 잠이 깨었을 때 칭얼칭얼 하면서 할 때는 몇 분 기다려주는 거죠. 10초가 되고 15초가 되고 그 정도가 기다려주면 아이들이 저절로 잠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도를 기다려주려는 거지 아이가 지금 다 깨서 막 우는데 그거를 안 달래주고 그냥 놔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아동학대는 거죠. 훈련이 아니라 그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자다가 잠시 깨서 아이가 막 울다가 한 15초, 30초 이런 정도 울다가 이렇게 멈추면 그거는 기다려주긴 하지만 아이가 1분 이상, 2분 이상 계속 우는 경우에는 그것에 반응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2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이 오피오이드 시스템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잘 반응해 주는 게 좋다. 그러면 아이들마다 또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한 아이들은 자극을 안 해줘도 잘 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자극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까다로운 아이는 빨리빨리 반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느린 아이들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이제 훈육법이 필요한 거죠. 이제 13에서 36개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좌우뇌가 통합되는 시기죠. 이때부터 아이들은 좌우뇌가 통합되면서 아이들은 언어의 뇌가 발달합니다.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말도 배우고 부모의 말의 의미도 파악하고 그래서 말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울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러면 잘 들어주고 그리고 아이의 얼러주는 말로 달래주고 그걸 우리가 우뇌달래기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흥분하고 할 때는 우뇌달래기부터 일단은 시작하는 거죠. 가까이 가지고 잡아주고 들어주고 달래는 말로 얼러주고 하는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가라앉으면 우리 감정이라는 거 한 90초간 뇌머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가가지고 부모가 우리 이렇게 하자 이 말로 설명이 되니까 우리 이거 하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좌뇌 바로 세우기를 해주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중심 수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5, 6세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때부터 아이들은 전두엽이 많이 발달해서요. 감정적으로 화나고 감정적으로 울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들을 아이한테 개려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막 흥분해 있어요. 그러면 감정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가르쳐줄까요? 자, 숨 쉬어봐. 다른 생각해봐. 그 다음에 음악을 들어가지고 감정을 가라앉히든 아니면 말을 많이 해서 감정을 가라앉히든 아니면 재미있는 놀이를 해서 감정을 가라앉히든 그런 식으로 스스로 감정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아이한테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이 시기부터. 그래서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6세가 되면 취학전이 되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면 이때부터는 도덕적 추론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도덕적으로 맞냐 안 맞냐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EBS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떤 성인이 무거운 말하자면 가구를 이렇게 끙끙끙 들고선 옆에다 하는 걸 힘들어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어떨까요? 12개월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딱 무는 걸로 끝났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월 이전의 아이들도 남이 힘들어하는 걸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뇌가 발달이 있는 거죠. 반면에 24개월쯤 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를 툭툭 쳤어요. 내가 얘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엄마 네가 해결해 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를 동원해서 하는 거죠. 그랬는데 6세나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그것을 보여줬더니 초등학교 우리가 말하자면 어린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 유치원생이 3, 4세 이후에 아이한테 보여줬더니 그 아이는 자기가 가서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줬어요. 반면에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줄까요? 이 사람은 낯선 사람인데 내가 도와줘서 나쁜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덕적 취향이 생긴 거죠. 바로 이겁니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 이렇게 아이들은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령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발달시키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아 아이들은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걸 했어요? 아이들은 많이 울고 처음 세상을 보는 거고 세상에 대해서 의사소통하는 게 울음이 없는 것, 울음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달래주는 것, 얼러주는 것 이렇게
이렇게 하려는 거죠. 다만 부모님들이 지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치면 남편이나 아니면 조부모나 다른 사람한테 조금 어느 정도 일을 조금 나누되 아이들한테는 전폭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13개월이 되고 이제 1개월이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31일, 만 1개월이 되면 아이들은 이제 자기 위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을 빨거나 아니면 낯선 환경에 대한 그리고 낯 익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인식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는 포근하게 감싸주고 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만 2개월이 되면 아이들은 이때부터 어떤 아이들이 생겨요. 까다로운 아이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예민한 아이들이 생기죠. 그리고 뭐 등센서라고 해서 아이들 저기 노력기만 하면 우는 아이들이 생겨요. 이때 이제 부모들이 걱정을 합니다. 뭘 어떻게 할까? 아이를 울게 내버려둬서 지칠 때까지 나눠야 될 건지 아닐 건지 고민하는 때가 사실 이때입니다. 이때가 까다롭고 되게 많이 울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아이의 반응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잠자다 깨어나서 칭얼칭얼거리면 스스로 자기를 그거 할지 조금 지켜보는 건 필요해요. 그래서 한 15초에서 30초간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일단 달래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기에 부모를 이용해서 아이가 의도적으로 부모가 반응을 잘하나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시기에. 그러니까 아이를 달래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런 까다로운 아이를 보다 보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를 흔들거나 아이를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 시기 아이들은 이 뇌가 상당히 물이 많고 그 다음에 뇌가 상당히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빠들이 아이를 갖다가 목에다 하고 막 흔들어주는 아빠들이 있어요. 그거 다 흔들린 아이 죽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 4개월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리듬이 생깁니다. 자는 시간, 깨는 시간이 서서히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수면 훈련은 보통 2개월부터 시키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아이가 밤에 자고 아침에 깨고 하는 것은 4개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부모님이 할 일은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전에 잠들 때는 뭐 안아주기도 하고 또 뭐 자장가도 불러주고 또 얼러주기도 하고 또 목욕을 시켜주는 식으로 어떻든 똑같은 지침 의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특정한 시간에 자고 특정한 시간에 깨고 그리고 그 노는 시간,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해주면 상당히 습관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만 6개월이 되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손자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제가 이제 가가지고 누나를 갖다가 이제 그림책을 읽어주느라고 심심하게 한 거죠. 그러면 좀 짜증을 부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행동을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죠. 손가락을 빨든지 장난감을 물어뜯든지 이런 자기 위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스스로 아이들이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행동을 이때부터는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 스스로 말하자면 어떤 놀이를 할 때 방해하지 말고 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딸의 이제 손녀죠. 손녀한테 이제 교구를 이렇게 해놓는 이렇게 서랍장을 했더니 얘가 이제
혼자서 그거를 다 끌어내는 거죠. 교구를 다 끌어내는, 장난감을 끌어내는 이런 것들을 해서 막 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스스로 위안을 찾는 거죠. 그림책도 스스로 심심하면 지가 그림책을 찾아보고 하는 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위안을 찾는 그런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어때요? 시각적으로 이제는 파스텔 쪽도 볼 수 있고요. 초점도 맞출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관심 많아요. 그래서 탐구열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조금 높아지면 기어가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어가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스스로 진정시키는 이런 전략을 키우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에 13에서 24개월입니다. 13에서 24개월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어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특히 수영 언어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때 뭐를 많이 해요? 일상적인 그림책도 많이 읽어줄 뿐만 아니라 자꾸 이게 이제 매미, 뭐 그렇죠? 장수풍뎅이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죠. 그건 뭐냐면 이 시기에 수영 언어가 상당히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의 언어 발달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브로카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베르니케 영역은 수영 언어고요. 브로카 영역은 표현 언어입니다. 근데 어때요? 수영 언어 이거의 발달은 24개월 이전에 거의 다 발달해요. 반면에 표현 언어는 4 내지 6세 때 수초화라고 해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요즘 언어 지원 아이들이 많이 오죠. 그런 아이들 중에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느릴 뿐만 아니라 알아듣는 것도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수용 언어가 떨어진 아이들, 이거 아이들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언어 치료가 필요한 거죠. 반면에 수용 언어는 정상인데 말하는 언어만 늦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늦게까지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언어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지원, 이제 언어 지원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많이 옵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18개월까지 의미 있는 단어를 못할 때, 말하자면 사과, 물, 아빠, 엄마 이런 것들을 말을 못할 때, 그 다음에 30개월까지 두 단어 연결을 못할 때, 엄마, 무, 이거 뭐야? 이런 식의 말을 연결을 못할 때. 왜냐면 이 의미 있는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인지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반면에 두 단어 연결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리 표현하는 한 30개월까지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12개월, 24개월에 중요한 것은 소근육 운동입니다. 여기 소근육 운동 보시면 어떨까요? 손가락이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죠. 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뇌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지능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4세나 6세 혹은 8세의 지능 높은 아이를 조사를 해보면 제일 지능이 관련이 높은 게 수용 언어,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 소근육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관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게 되기로 원하신다면 아이들한테 많이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인지 능력도 우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근육 운동이죠. 소근육 운동은 이렇게 뇌를 많이 차지하고 또 소근육 운동이 발달할 때는 소뇌하고 대뇌피질이 같이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근육 운동이 높은 아이들은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능 검사를 하더라도 동작성 지능은 원래 소근육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소근육 운동 발달시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손자 얘기를 들었지만 그 하루 뭐 거의 반나절을 얼음 하나 가지고 컵 하나 가지고 손을 만지고 하고 제 얼굴도 만지고 하는 그런 소근육 행동들이 아이의 두뇌 발달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3에서 24개월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그림책을 읽어주면 어떤 그림책을 읽어줘야 될까요? 이 시기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제 행동적으로 이제 훈육이 이제 좀 이루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그림책, 또 대소변 가리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림책을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하고요. 또 이때부터는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또 시각적으로는 6개월 때 제가 파스텔 조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개월이 넘어가면 아이들은 자연의 영롱한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이들이 자연을 보는 것은 두뇌 발달을 변화시키는 5가지 선물 중에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그 자연을 아이를 갖다가 어릴 때 신생아를 들춰보고 보여준다 그러면 신생아는 어떨까요? 빨간색과 초록색과 노란색밖에 보이지 못합니다. 초점을 맞출 수가 없죠. 6개월이 되더라도 파스텔조, 초점은 맞지만 파스텔조를 보지 자연의 영롱한 색깔을 못 본다는 거죠. 따라서 자연을 그랜드 캐니언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아기를 12개월이 넘어야지 그 자극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이전에는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림책을 읽어줄 때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은 그림책을 읽어주죠. 왜?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는 우뇌가 많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언어도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미나 문법이나 이런 것은 좌뇌가 기능을 하고요. 말하자면 말솜씨, 억양, 리듬, 말을 맛있게 하는 것 그런 건 우뇌가 발달해요. 우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성어와 의태어가 된 그림책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우뇌가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해 시키는 그림책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아이들이 말을 잘할까요? 남자아이들이 말을 잘할까요? 여자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큽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좌뇌, 우뇌를 다 사용해요. 반면에 남자아이들은 남편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팩트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 이랬단 말이야. 이거 사실이야. 이거 외에는 얘기하는 게 없어요. 여자분들은 뭐 아주 슬픈 얘기도 하고 필요하면 감정이 섞인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우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앵커들이 여자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2세라고 하는 것은 13에서 24개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주어 있을까요? 뭐 대소변 가리기가 있죠. 또 떼쓰기가 있죠. 어기려한 그리기 있죠.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말하자면 이런 문제 운동을 해결하는 원칙은 뭐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환경을 바꿔주는 환경을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아이들이 때를 쓰거나 그러면 관심을 딴 데로 돌리든지 자유행위를 하면 그거는 뭐 어때요? 성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면해서 관심을 안 보여주면 아이는 그다음부터는 실증이 나서 딴 거에 점령하거든요. 그렇게 안 되든지 또 심한 장난을 하면 이게 아이들이 이제 놀이로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원치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주면 아이들은 대개 이 아이들은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12개월의 초점은 뭐냐면 루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때 아이들 갖다가 이제 관심을 끄는데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진정한 훈육은 15개월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한테
루틴을 어느 정도 만들어준 다음에 필요한 행동은 말하자면 칭찬을 해주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은 피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얘를 때리거나 상대방을 갖다 핥히거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못하게 해주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훈육을 했는데 이 시기의 아이들부터는 이제 훈육이 시작되는데 제일 흔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타임아웃입니다. 타임아웃이라고 들어봤죠?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자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보통 3, 4세 아이나 5, 6세 아이들한테는 생각의자를 갖다 놓고 멀리 떨어지고 각 연당 1분 정도 거기 의자에 앉게 하는 거죠. 그게 앉으면 어떨까요? 감정이 아까 90초간 머문다고 그러니까 감정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이를 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해결되는 게 타임아웃이에요. 근데 15개월 아이한테 타임아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의 타임아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인영 선생님이 그런 걸 많이 사용하죠. 아이를 어깨를 지그시 좀 잡아줘요. 그리고 아이의 눈을 봐요. 그리고 아이한테 달래는 듯한 표정으로 아이를 하고 찍으세요. 그러면 그걸 한 90초간 지나면 아이들이 감정이 가라앉거든요. 그때 돌려주는 거죠. 바로 그런 행동을 이때는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그런 타임, 지그시 찾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예전에는 이런 타임아웃 방법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죠. 왜? 잠겨져 있는 데에서 안 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그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임아웃을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하면 아동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제가 아동학대위원인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해주는 타임아웃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을 가라앉히려면 타임아웃을 사용해라. 그리고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라. 근데 위험한 행동이 있어요. 때리거나 깨물거나 이런 데서는 즉시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일관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젖병떼기가 문제가 되죠. 그렇죠? 왜 젖병떼가 치아 우식증도 문제가 되고요. 또 젖병을 계속 먹게 되면 어때요?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젖병떼기를 6개월부터 이제 시작을 보통을 하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10개월이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젖병 얘기를 합니다. 젖병 떼기를 하는 방법은 뭘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젖병을 물고 있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하기보다는 아이가 이렇게 젖병을 계속 무는데 젖병이 허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불편해요. 구멍도 많이 나고 그러면 불편하죠. 그랬을 때 이전에 못 먹겠구나 이거를 해서 휴지통에 넣고 이제는 없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컵으로 만들어 먹어야 된다라는 걸 인식시키면 대개 아이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젖병 떼기를 해주고요. 또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컵으로 먹는 습관을 조금씩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시기부터 안 먹는 아이들이 있죠. 안 먹는 아이들의 이제 초점적인 것은 뭐냐면 이 시기 아이들은 이제 이유식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유식이 아직 덜 된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은 아이들이 처음에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거부할 때 그냥 치워버리지 말고 며칠간은 계속 노출시키는 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아이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습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하지 말고 여러 번 시도를 해라라고 하고요. 또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때요? 지저분하게 만들죠. 그렇죠? 장난을 치기도 하고 말하자면 소란하게 음식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촉감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막 씹고 주무르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아이의 두뇌 발달, 감각 발달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그렇게 원래 아이들이 먹을 때 지적하게 먹는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점을 맞춰주면 그런 문제들은 대개는 해결이 되겠죠. 또 물론 이제 간식 관리나 이런 것들 또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아까 그 학습이기 때문에 진짜 뭐 알레르기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전혀 먹는 것들은 2주 후에 다시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식탁 예절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아까 그 28개월 아이의 식탁 예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정식의 식탁 예절을 키우라는 뜻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아이를 항상 먹일 때 아기 의자에서 같이 먹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따로. 그 다음에 먹을 때는 식구가 같이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식구가 같이 먹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모델링을 통해서 이 시기를 많이 하니까 보고 아이들은 따라하고 또 자기가 이 음식도 이때는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가 뭐 핑거푸드라든지 이런 것 먹을 때 그런 것들을 흉내낼 수 있게끔 해주면 이때 애들은 되게 해결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또 오는 아이들이 있죠. 편식이죠.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에 샐러드를 야채 샐러드를 안 먹던 애가 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상태표를 보고서 이제 하는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요리를 할 때 그걸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먹는 것 음식을 그대로 주기보다는 얘 따로 요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야채 같은 경우는 촉감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부드럽게 해주고요. 또 여러 가지 편식이 되지 않게 여러 가지 같이 들어있는 뭐 비빔밥이나 뭐 볶음밥처럼 이렇게 같이 섞여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먹이면 대개 이제 편식은 그때 해결이 됩니다. 소대변 가리기가 또 이 시기에 문제가 되죠. 저희 그 지금 손녀는 아직 그 대소변을 못 가리고 있습니다. 정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네? 정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그렇지 않아도 묻더라고요. 얘가 지금 아직도 다른 아이들은 뭐 20개월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되게 24개월에는 다 가는데 우리 아이는 못 가는 거죠. 대소변 가리기.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대변은 36개월까지 못 가리면 뭐 해야 된다. 훈련을 하든 약물 뭐 필요한 조치를 하든 해줘야 된다. 상담을 받아야 된다. 36개월까지는 기다려라. 그 다음에 소변은 어떨까요? 소변은 야뇨증도 있고 그러잖아요. 만 5세까지는 기다려라. 만 5세까지 소변을 제대로 못하고 밤중에 오줌을 싸면 그때는 뭐 호르몬 미닐이라는 호르몬 약제도 있고요. 각성시키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해주면 되고요. 어떻든 아이가 요새는 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기 변기, 자기 변기, 그 다음에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또 인형 가지고 요즘 잘 놀잖아요. 그래서 인형한테 이렇게 대변 보고 소변 보는 이런 것들을 역할놀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서서히 이제는 가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죠. 이때 이런 거 행동을 하는데 이건 그냥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대개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또 바깥놀이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는 이 변형계라고 해서 이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는. 그래서 편도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기억을 담당하고요. 감정을 표출하는 데입니다. 해마라고 하는 건 이게 해마인데요. 요거는 긍정적인 기억을 담당하는 거예요. 전기역은 어떨까요?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시상은 어떨까요?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감각이 있을 때 자기한테 필요한 감각만 거르는 능력입니다. 요것이 요 시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에 대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떻든 감정적으로 가라앉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울거나 뗐을 때는 일단은 감정을 받아줘라. 한 90초간은 받아줘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받아주는 방법은 바라봐주거나 들어주거나 안아주거나 접근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른의 말로 얘기해주고 그러면 되게 아이들이 가라앉습니다. 그때 아이를 설득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면도 문제가 되죠. 수면 훈련은 2개월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2개월부터 시작하라는 건 뭐냐면 리듬을 정확하게 이루게 하게 하고요. 4개월 되면 아이들이 이제 밤에 자는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더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 이후에는 환경 관리를 해줘야죠. 너무 늦게 자지 않게 해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찍 깨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늦게 잔다고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일찍 재우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오면 일찍 깨세요. 깨게 하세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최소한 7시 반에는 깨게 하세요. 그래요. 7시 반에 깨면 어떨까요? 깨우는 방법은 어떨까요? 멜라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그 수면 호르몬은요. 햇빛을 보거나 밝은 데 있으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수면을 깨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 커튼을 열고 밝게 만들면 아이들이 수면이 깨집니다. 그래서 7시 반에 깨면 이 아이들이 점점 일찍 자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낮잠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밤에 늦게 자고 밤잠이 적다고 해서 낮잠을 줄이는 분이 계세요. 낮잠을 줄이면 밤잠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밤잠과 낮잠은 따로 놉니다. 그래서 낮잠이 부족하잖아요. 낮잠이 부족한 아이들은 그 몸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코티솔이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짜증 부리고 밤에 더 늦게 잡니다. 그러니까 낮잠을 재우는 게 중요하다. 낮잠은 30분에서 2시간. 2시간을 넘지 않게 해라. 30분 미만의 낮잠은 낮잠이 아니다. 그리고 낮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밤잠처럼 침대에서 자야 돼. 낮잠도. 낮잠이라고 이거 가벼우니까 엄마 등에서 그냥 재우고 소파에서 그냥 재우면 이게 낮잠의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낮잠을 재울 때는 침대에 가서 재우게 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하루에 오후 4시 이후에는 낮잠을 재우지 마라. 그게 밤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면 대개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떼쓰는 아이들이 문제가 되죠. 이때는 뭐 자기가 원하는 거를 떼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아이가 떼를 쓰고 울어요. 그러면 원인은 뭘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식당이 더울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상태의 아이가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플 수가 있어요. 생리적인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식당에서 막 떼를 쓰고 그러면 혹시 방이 덥지 않은지 잠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생리적인 것을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죠. 근데 떼를 쓰는 게 그걸 생리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떼를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엄마하고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자기한테 적군이야. 엄마가 하는 행동이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아. 이것은 편도체의 부정적인 거예요. 편도체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떼를 쓰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아, 나는 네 편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주고요. 아이한테 잘 대해주고 좋은 표정으로 아이를 달래주면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3번째는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그걸 이용하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내가 이 식당에서 이렇게 떼를 썼더니 엄마가 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뭘 자기 하고 싶은 장난감을 사게 해주고 해결해 주더라. 그러면 어떡해요? 이것을 떼를 써가지고 해결하겠죠. 특히 여러분 이제 마트에 가서 아이들이 막 떼를 쓰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세요? 장난감 들려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장난감을 들려주시면 안 되고 그때는 외면하시는 게 좋아요. 멀리 떨어지든지 시야에서 벗어나든지.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나쁘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줘서 아이를 해줘요. 또 때를 쓰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형제와의 차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별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같은 경우는 형제가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친구 엄마하고 또 차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물론 이건 좀 큰 아이가 되겠지만 생일 선물을 사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사달라고 그랬을 때 나 친구가 장난감 사는 김에 내 것도 사줘 라고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건데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 거 사는 김에 사달라고 할 때 이럴 때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이성에 뇌에서 비롯된 판단이니까. 반면에 내가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장난감 갖고 있는데 친구한테는 이 장난감을 생일 선물로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게요? 편도체로 보면 비교당하는 거죠. 차별하는 거잖아요. 물론 똑같은 부모는 아니지만 이럴 때는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차별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형제끼리 싸우더라도 공평하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특히 관심을 때린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당한 아이한테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는 건 형제끼리 막 싸우면 때린 아이들한테 막 혼내면서 야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죠. 근데 이 동생은 못 가요. 자기는 맞기도 하고 부모의 관심도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동생을 위로를 해주고 너와서 아프겠다 해가지고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관심은 쟤한테만 갖는단 말이야. 그다음부터는 안 싸우겠죠. 그러니까 형제하고 싸울 때는 당하는 사람한테 관심을 더 가져줘라. 그것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시기부터 아이들은 무서움이 생깁니다. 물론 환상과 진실을 구별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낯가림이 이루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낯가림은 6개월부터 시작되지만 분리불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은 24개월까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목욕을 싫어한다든지 동물을 무서워한다든지 병원에 오면 운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거기서 예방접종이라도 맞으면 그런 기억 때문에 상당히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반복해서 친숙해지는 것도 친숙한 경험을 하면 상당히 도와줘요. 그래서 실제로 예방접종 때에서 아이가 병원에 가기 어려웠을 때 병원을 다시 갔을 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장난감 가지고 재미있게 어떤 걸 한다면 그 좋은 기억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것도 그렇고 좋은 기억. 그래서 목욕할 때도 예를 들어서 물에서 뜨는 장난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서 노는 좋은 경험을 갖게 하면 이 시기는 대개는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때부터 아이들은 공격성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것들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목적도 있지만 어떤 것을 자기를 표현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요. 또 아이 스스로 하는 자율성을 키워주고요. 그렇게 해주면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는 것으로 해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기가 칭얼거리고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울고 하면 칭얼거리고 그러면 뭐부터 해줘요? 일단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우는지, 뭐 때문에 칭얼거리는지를 해서 그것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공감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발로 이거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대개는 이것을
25개에서 48개월입니다. 25개월에서 48개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성숙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스스로의 독립심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또 문제 해결력도 많이 키워주고요. 또 아이들이 창의력도 이때부터는 스스로 어떤 것들을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의 아이들은 상당히 창의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자원내가 통합이 되니까 체험 것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25개월에서 36개월 아이한테 엄마를 그려보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엄마를 그립니다. 왜 그럴까요? 좌우뇌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25개월에서 36개월 아이한테 엄마를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까요?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건 뭐가? 동그라미, 작대기, 점 정도밖에 그리시면 돼요. 그런 아이한테 엄마를 그리라고 하는 건 무리 아닌가요? 그래도 엄마들은 얘기를 해야 돼요. 엄마를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 이거는 조금 어른이 그린 건데, 동그라미 얼굴이죠. 짝대기 팔다리입니다. 점은 배꼽, 눈 이런 거죠. 엄마가 보기에는 이것은 엄마가 아니라 흑점이 있는 태양이에요. 그래서 야 엄마를 무슨 이렇게 그렸냐 그러면 안 되고요. 엄마 진짜 잘 그렸다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엄마라는 것들을 문제 해결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의력의 씨앗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 씨앗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그려보라고 하고 만들어보라고 하고 책을 읽을 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면 아이들은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그림책들을 보면 어떨까요? 좌우뇌가 통합이 되니까 물론 이제 생활 그림책이나 이 정보, 과학적 정보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인 책들이 많죠. 그래서 뭐 무당벌레라든지 동물에 대한 그림책도 많고요. 또 자기 주도성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생기기 때문에 팝업북 같은 것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자기 생각 같은 것들이 있고 문제 해결력이 있기 때문에 노란 우산과 눈사람 아저씨 같은 글 없는 그림책도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녀한테 이 그림책을 사다 줬어요. 근데 너무나 잘 보는 그림도 조그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림책을 잘 보더라고요.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시기가 된다. 37에서 48개월입니다. 37에서 48개월에는 좌우뇌가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좌우뇌가 통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독립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독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설교육기관에 혼자 갈 수가 있고요. 역할놀이도 하고요. 협동놀이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술놀이처럼 창의력을 요구하는 놀이도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은 창의력이 발달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외국어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때부터 영어 교육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발달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초 발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짓는 발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발달은 시각, 청각, 모국어 이런 것들은 조기에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발달을 시키고 오감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데 독서, 영어, 피겨스케이팅, 뭐 발레 이런 것들은 그 기초적인 그 시냅스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한 거고요. 5,000시간 노출되면 그 분야의 영재가 되는 거고 10,000시간 이상 노출되면 그 분야의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영어는 모국어 발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모국어는 오히려 빨리 해줘야 되는데 영어는 빨리 해주기보다는 기초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릴 때는 모국어를 중심으로 해주고 모국어에 5,000시간 노출되는 아이들 중에 언어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그때부터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 영어를 가르치되 말하자면 수용 언어, 듣는 영어부터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외국어는.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또 뇌 발달을 따지면 이 축대 언어의 뇌가 초등학교 내내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를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아 때 영어에 대해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영어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많다 하는 것들을 또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에서 48개월은 주로 어떨까요? 줄거리가 풍부한 그림책, 그렇죠? 또 수학 그림책도 뭐 예를 들어서 확률이라든지 숫자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수학적 감각을 보여주는 그림책, 또 그림자나 우주, 개미, 집 같이 상당히 해부적인 그림책, 또 언어도 파닉스에 관심을 갖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언어 그림책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갖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놀이도 이때를 보면 어때요? 그림자 놀이, 정전기 놀이, 도미노 놀이, 그 다음에 높이에 따라 소리가 다른 그런 놀이. 상당히 과학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원회가 통합되기 때문에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뇌가 자원회가 통합되는 시기는 문제 행동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약속 안 지키기, 사회성이 제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문제가 되고요. 또 이때부터는 이제 언어가 웬만큼 되는데 말이 이제 발음이 문제가 됩니다.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말이 늦는 게 문제가 되는데 36개월이 넘어가면 발음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발음 문제가 되고요. 또 형제가 생기니까 형제 손가락 빨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또 기질, 수줍은 아이겠지. 이 사회성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문제 행동을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 24개월의 그 훈육은 뭐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냐면 아이의 기질이 어떤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아이들은 상당히 고집스러운 아이들이고 외향적이 있는 아이가 있는 하면 어떤 아이들은 수줍어하고 내향적인 아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상당히 개방적인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조심스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행동이 기질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성적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준다고 바로 많은 아이들 있는데 딱 심어주면 어떨까요? 얘가 잘 놀까요? 잘 놀지 않죠. 얘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노는 걸 힘들어하니까 어때요? 친한 친구들을 불러둬서 같이 한두 명 놀게 하는 거. 또 유치원에서 친한 친구를 만들어줘서 유치원에서도 즐겁게 만드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술이라는 것도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선천적인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그 사회성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선천적인 건데 하나는 외향성. 외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에너지가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용성. 수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잘해줘요. 이런 아이들이 사회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다 사회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결국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이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외향적인 아이든 내향적인 아이든 아니면 수용적인 아이든 간에 기술이 되는 거죠, 하나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안녕, 갈 때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거. 순서 지키는 거.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장난감을 2개 준비해서 얘 것뿐만 아니라 친구 것도 해서 장난감을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역할놀이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하나하나 키워줘야지 늘어나는 겁니다. 자, 아이들한테 뭐 인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요리 삼아서 많이 해주면 아이들은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아이들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두려운 건지 이런 거. 그래서 뭐 그런 책들도 있죠. 감정을 갖다가 감정을 말해봐 그래가지고 감정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정서 지능을 이때 높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게 슬프다, 기쁘다, 화난다 이런 것들을 그림책을 볼 때 아, 얘 화나겠구나. 화나는 게 이런 거라는 거, 분노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 기쁨이라는 이런 거를 갖다가 자꾸 이름 붙여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아이가 화났을 때 아, 너 화났구나. 사실 아이는 감정이 북받쳤을 때 이게 화인지 분든지 이거 모르거든요. 근데 너 화났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훈육할 때 그렇게 감정 이름 붙이기만으로도 상당히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시기부터는 어떻든 자기 주장이 상당히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독립적인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30개월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36개월 때부터는 아이들이 협동놀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0개월만 되더라도 아이들이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사회성 기르는 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해줘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만 36개월이 되면 비로소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래하고 상호작용하는 놀이, 협동놀이 이런 것들을 해주면 아이들은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도 뒤로 누워 때를 쓰기 시작하죠. 근데 이 시기는 어떨까요?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이전에 아이들은 무조건 달래주고 봐주는 게 필요하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얘가 지금 때를 쓰는 게 생리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엄마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를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거라면 해결해 주면 안 되겠죠. 무시해야 되겠죠. 반면에 생리적인 거나 감정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면 그때는 어떻든 간에 반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부모가 아이가 화났다고 해서 부모가 화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이가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감정 화내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부부싸움 할 때도 이렇게 서로 공격적인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부모가 감정을 조절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그 외에도 이렇게 37개월에서 48개월 때는 거짓말하기, 손가락 빨기, 장난감 어지르기, 성기 만지기, 오겹고 이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기는 어떨까요? 이 시기에는 환상과 진실 구별이 없죠.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의 아이들은 거짓말을 문제 해결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너무 너 거짓말했지, 거짓말을 하는데 라고 자꾸 우격다짐으로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 이 거짓말하는 게 현실과 환상을 구별 못해서 하는 거짓말인지 즉흥적인에서 거짓말인지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다 해야죠. 즉흥적인 거짓말이면 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를 만들지 말고 정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환상과 현실을 구별 못한다고 그러면 아, 이거는 환상이고 거짓말하는 거를 아이한테 제시해 주면 됩니다. 손가락 빨기는 어떨까요? 이때부터 손가락 빨기는 어떨까요? 치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예전에는 우리가 뭐 앞가림기라고 해서 빨간 약을 하기도 하고 쓴 약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요즘은 별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 몸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가락이라는 게 특히 엄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바꾸면 소근육도 발달에도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기보다는 관심을 다른 데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려고 그럴 때는 심심한 게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심심하지 않게 다른 자극을 준다든지 아니면 한쪽
손을 사용하지 않게 양쪽 손을 가지고 하는 놀이, 예를 들어서 컵이나 이런 것들 양쪽 손 사용해야 되는 것들을 해주면 잠시 동안 관심을 다른 데 돌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빨지 않았을 때 칭찬을 해주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아이가 6세까지는 사실 빤다고 해서 치아 교열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이고 또 영구치가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그런 식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지르기 문제가 있죠. 장난감 어지르기는 사실은 아이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된 아이들이 지금 뭐 책이나 책상을 어지르면 어떨까요? 이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똑같습니다. 왜 성인이 돼서 똑같을까요? 그것은 뇌에 박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는 어지러져 있어야지 편안한 거예요. 어지러진 환경이 계속 있으면. 그러면 직장에 가서도 책상이 어지러져야지 집은 편한 거야. 일하기 좋고.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회에서 용납이 되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때부터 사실은 장난감을 치우는, 장난감을 놓은 다음에는 장난감 치우는 것들을 잡고 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타임을 가지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장난감 치우는 시간을 갖고, 물론 완벽하게 치우진 않죠.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도와주고요. 좀 크면은 스스로 하겠지만 또 신나는 음악을 틀면서 놀이처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치우는 타임을 가지면 그거 자체가 또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장난감 어린이들 아이들은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자유행위가 문제가 되죠. 자유행위. 자유행위는 어떨까요? 자유행위는 이때는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만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하는 것으로서 성기를 만지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다른 사람 보는 데서 하는 거, 그리고 너무 많이 하는 거, 이런 것 제 외에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거죠. 성경을 그냥 외면해버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목욕 거부는 어떨까요? 목욕이 재미있어야 되겠죠. 억지로 한다든지 뭐 때를 밀어주려고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없으면 사실 목욕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동생이 태어나서 이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동생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동생이 태어났을 때는 비교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처가 이제 항상 그걸 고집하는데, 우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제 아들은 전업주부예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가거든요. 갈 때 이제 그림책을 사가지고 가는데 똑같은 그림책을 2벌 사주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게 무슨 얘기냐? 연령이 다르잖냐? 하나는 28개월이고 9개월인데 걔에 맞는 두뇌 발달에 맞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맞춰줘야지 왜 아이들을 차별한다고 아이들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28개월짜리 아이 책을 2권 사고 어느 때는 9개월짜리 아이를 2권 사고, 사실 뭐 28개월에 9개월짜리 본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어요? 9개월이 28개월. 그러니까 바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느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이 있으니까 뭐 이게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면 한쪽에 쏠리잖아요. 그러면 또 옆에서 이제 제 처가 또 밑에 동생은 커버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치고 당한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고요. 비교하는 거 절대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어차피 아이를 때리는 행동이라든지 자기 것에 욕심을 부리는 행동은 사실은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인 행동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라 라는 거죠. 심하게 위험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뭐 이런 문제도 있죠. 잠꼬대, 코고름, 이갈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이들이 피곤하거나 호흡기, 뭐 비염이 있거나 호흡기 그런 질환이 있으면 점막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코를 많이 골아요.
그래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감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피곤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는 중요하죠. 또 하나는 잠꼬대죠. 잠꼬대는 이제 각성에서 이제 렘 수면이라고 해서 꿈을 꾸는 시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잠꼬대라는 거는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낮에 자극이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잠꼬대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혹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지 낮에 무섭거나 이런 그 영화나 이런 것들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또 잠잘 때 그 잠자리 동화를 가능하면 아이에게 좀 편안하고 쉬는 걸 해야지, 그건 좀 무섭고 너무 흥미진진한 그 잠자리 동화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짜증내고 화내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짜증내고 화내는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해결되니까. 이럴 때는 관심을 안 가지고 그리고 마트에서 또 그런 행동을 하면 공공장소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을 하고요. 또 아까 타임아웃 방법을 사용하라고 그랬죠. 타임아웃을 사용하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기의 아이들은 독립적인 그런 것들이 강하죠. 그래서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집대로 했을 때 부모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막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기는 자기의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장은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대로 그대로 따르지는 않더라도 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들어주는 기회로 하고요. 이 고집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저희가 ADHD 클리닉을 하면 그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훈육 방법이 뭐냐면 아이의 장점 키워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런처럼 고집 부린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야, 독립적이구나.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ADHD. 그리고 산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저것 관심 많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충동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너 참 활동적이구나. 시의적절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긍정적인 것을 키워주게 되고요. 아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아이가 그 긍정적인 것들을 자꾸 키우는 것들. 이때 훈육도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집 부리는 거는 사실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갔을 때 자기가 싫은 거를 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제 식습관이죠. 식습관은 이때는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이렇게 모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28개월짜리 손녀 얘기를 했는데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아니면 친척들하고 여럿이서 먹는 모습을 모델링을 해주면 아이들은 상당히 그 자세, 테이블 매너를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는 또 편식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든 간에 대체를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잘 먹지 않는 아이라 그러면 콩으로 단백질을 대체를 해준다든지, 또 야채를 잘 먹지 않는다고 하면 섬유질이 있는 다른 걸로 대체를 해준다든지, 또 뭐 아까 볶음밥 얘기를 했지만 볶음밥 통해서 그거를 포함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학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싱싱하게, 그 다음에 색깔이 예쁘게 이렇게 하면 먹습니다. 또 애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만의 고유한 거를 만들어주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지러운 애들, 이제 이때 어지러운 애들이 있죠. 이때는. 그럴 때는 어떨까요? 환경을 아주 평소에 정돈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 어지러운 것을 혼내기보다는 환경을 단순화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치웠을 때 아니면 정리되어 있을 때 칭찬을 하려는 거죠. 그리고 불편한 것을 좀 느끼게 하는 것도 좋아요. 바로바로 부모가 해결해주면 안 되겠죠. 지가 이렇게 보니까 불편해.
뭘 찾는데 어려워. 무슨 장난감을 찾는데 없어. 네가 찾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지럽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집은 여기잖아, 그렇지? 여기다 놔야 되는데 어디 갔나? 그러면서 힘들게 찾아보면 그때부터는 찾는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하겠죠. 수납함이라든지 준비물량표를 만든다든지 또 치우는 타임 그런 것들만 적는 타임만 이런 아이들도 있죠. 밤이 무서운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은 어떻든 간에 이래서 좀 늦게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일찍 7시 반에는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또 자기 전에 무서운 영화나 이런 것들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취침의식, 그림책을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잠자리 옷을 입게든지 양치질을 한다든지 자장가를 해야되든지 똑같이 한 서너 개를 30분 이내로 해서 해주면 그 취침의식만 딱 지나면 아이들이 잡니다. 그런 것들을 습관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도 있죠. 친구 따라 똑같이 하는 아이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은 뭐가 부족한 걸까요? 자존감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의.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은 세 가지죠. 하나는 자율성을 키우는, 자기가 선택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유능감. 내가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네가 잘해. 이거는 얘한테 시키는 거죠. 유능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키워주면 되고요. 또 이런 아이들도 있죠. 유치원에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떻든 간에 낯설고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격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좀 내향적인 아이들은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내향적인 아이들은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여러 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단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수줍어하는 아이들 같으면 처음에는 유치원까지 다 데려다줘서 관찰해 주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대문 앞에서, 유치원 대문 앞에서 마중해주고 그 다음에 유치원 버스 타기 전에 혼자 태우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유치원에 가는 거는 말하자면 무슨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 유치원 잘 가면 뭐 사줄게 이런 건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양치질 한다든지 꼭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하면 뭐 할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밥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해야 된다라는 걸 자꾸 인식시켜가고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잘 알려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 빠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든 간에 아이들이 심심하거나 자기가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오는 거니까 도와줄 수 있다. 49개월에서 취약점입니다. 49개월에서 60개월 때는 이때는 아이들이 전두엽이 발달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3, 4세 때가 좌우뇌가 통합될 때라고 그러면 이때는 전두엽이 발달해가지고 창의력도 발달하고 상상력도 발달하고요. 이때부터는 재능 있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를 주는 발달과 집을 만드는 발달이 있는데 집을 만드는 발달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노출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5,000시간, 10,000시간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일찍부터 시작하면 노출되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찍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세계적인 음악가나 미술가들이 실제로 유아 때 시작했는지 초등학교 때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그 세계적인 음악가나 이런 게 될 확률이 더 높은 게 어느 쪽이냐는 거라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때요? 유아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아 때 시작한 아이들이 훨씬 세계적인 음악가나 미술가가 많이 됐을 거다. 이유는 노출되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었다는 거죠. 초등학교에 했던 아이들이, 시작했던 아이들이 세계적인 음악가나 미술가가 될 확률이 더 높았다는 거죠. 오히려 모차르트나 어릴 때부터 했던 음악가가 더 오히려 말하자면 예외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원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자기주도성, 두 번째는 재능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시작한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태권도조차도 자기가 몸치거나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때요? 자기 주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0시간, 10,000시간 노출될 확률이 높았던 겁니다. 반면에 유아 때 어떤 걸 가르치는 것은 대개는 타의적으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지 모르고 아이한테 그것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유아는 자기 주도성이 없어서 노출된 시간을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시기에 부모가 가르쳐줘야 될 건 뭘까요? 자기 주도성이다.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는 거다. 근데 이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재발굴단, SBS 영재발굴단 자문을 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데가 대概다 이때예요. 언어영재, 과학영재, 역사영재 이런 애들이 다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는 부분. 그때 부모의 역할은 뭐였냐면 아이가 관심을 가졌을 때 그것을 하도록 방해하지 않고 너한테는 이게 더 필요해 이런 거 하지 않고 하게 내버려뒀던 거죠. 그런 아이들이 5,000시간, 10,000시간 됐을 때 영재가 되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음악, 발레를 좋아하는 아이들, 또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 또 언어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이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아이들이 전두엽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림책도 기승전결, 예측할 수 있는 그림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전래 그림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전두엽이 발달하니까 어때요?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계 명작 그림책이나 창작 그림책을 좋아하고요. 수학도 확률, 배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통계, 연산, 사고, 그래서 그런 수학 그림책이 도움이 되고요. 과학도 상당히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기 때문에 깊어지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림책을 도와주는 게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60일에서 취약 전입니다. 61개월에서 취약 전 아이들한테는 뭐가 중요할까요? 초등학교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죠. 그래서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한테 습관을 다 들여줘야 돼요. 독서 습관, 이때 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시간을 관리하는 습관, 이때 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이때 들어주는 거고요. 아이들이 독서를 하면 쓰기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쓰기도 같이 가르쳐주면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악기 교육도 이때 해주는 대표적인 거죠. 뇌를 변화시키는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린 자연이 해준다고 그랬죠. 또 하나 신체 운동, 또 하나는 악기 교육,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외국어입니다. 이 5가지들은 아이들한테 기반을 만들어줘서 뇌를 변하게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 이때 아이들은 지식 그림책도 좋아하고요. 상상력과 창의력을 위한 문학 그림책도 좋아하고요. 또 외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하면 언어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영어 그림책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운의 발달을 위한 동시 그림책도 도움이 되고요. 또 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직업 소개 그림책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림책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에 문제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성이 제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소극적인 아이, 혼자만 노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거짓말하는 아이들도 문제가 되고요. 또 이렇게 문제 행동, 동물 괴롭히기라든지 반항적 이런 것들 문제가 되고
또 61개월 되면 아까 5세부터는 야뇨증에 대해서 관리를 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야뇨증, 유치원, 거부, 또 디지털 미디어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특히 만 48개월부터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디지털 미디어는 그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24개월 이전에는 디지털 미디어를 1시간도 보내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거 왜 그럴까요? 디지털 미디어는 물론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쌍방향도 많지만 결국은 언어 발달에 도움을 주지 않고요. 또 이런 그 애착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4개월 이전에는 아이들 엄마 표정을 보고 엄마하고 대화하고 또 뭐 어떻든 같이 놀고 이런 것들이 더 아이 두뇌 발달에 더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48개월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 번 볼 때 30분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부모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미디어를 자주 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제 교육용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림책으로 보는 게 훨씬 해독률이 좋지만 뭐 스마트 이렇게 태블릿 PC 같은 걸로 그림책 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디지털 미디어에 사용하는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다른 그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든 그래도 디지털 미디어보다는 그림책이 훨씬 더 해독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림책을 잘 해줘야지 디지털 미디어로 이렇게 태블릿 PC로 책을 여러 권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이들 뇌 발달에는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지만 어떻든 그런 책 읽는 시간을 요 1시간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요 1시간이라고 하는 건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의존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하는 것은 습관화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서 좀 그 하루 이틀 정도 또 3일 정도는 뛰어서 건너뛰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개월이 되면 아이들한테 이제 습관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하죠. 취업 전서부터는 아이에게 습관을 가져오고요. 또 친구하고 팀을 만들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뭐 학원이나 이런 데 같이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아이들이 이 시기의 아이들부터는 이제 비로소 정서지능이 중요한 시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서지능은 어떤 거를 정서지능이라고 할까요? 남의 정서를 인식하는 거죠. 슬프다, 기쁘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키워줘야 되는 거죠. 또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거. 자기가 화났을 때 30초간 딴 생각을 하든지 딴 걸 보든지 이렇게 해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중요한 거냐면 그 머시멜로우 실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시멜로우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머시멜로우를 4분 동안 참고 먹지 않으면 4분 후에는 2개를 주겠다는 점이죠. 근데 여기를 통과된 아이들은요, 실제로 월급이 어른이 돼서 월급이 10배였고요. 놀랬죠? 저도 놀랐어요. 그 얘기. 사트 시험비 20. 아이비리그에 10배를 더 많이 들어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지금 현재 그것들을 참고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참는 능력, 지혜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천적일까요? 나중에 사실은 이 머시멜로우 실험을 한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천적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뭘? 자기가 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야 될 거 있으면 딴 데 봐. 이것을 구름 과자로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감정 조절하는 거를 키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공감하는 거, 상대방을 공감하는 거. 이런 것들을 키워줘야 되고 아까 사회적 기술 말씀드렸죠. 그런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갈이 같은 거는 이제 흔합니다. 이 시기에. 어떻든 간에 필요하면 교정 장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어떻든 간에 이 관리, 또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는데요. 욕하는 아이들 있죠. 그렇죠? 욕하는 거는 어때요? 얘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과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욕 대신에 강한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 해줘야 되는 거고, 훔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것이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 가르쳐줘야 되고요. 친구에서 자기 가지고 출처를 물어봐야 되고요. 이것은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 가르쳐줘요. 게으름뱅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습관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각적으로 타이머를 사용한다든지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 아이들한테는 한마디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두 마디, 세 마디를 해서 인식을 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또 엄마가 말한 거를 아이가 되뇌이게 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집중하고 잘한 행동은 칭찬해라. 두 번째, 이렇게 게으른 행동은 그냥 무시해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처벌하라는 거고요. 훈육을 시키려면 타임아웃 방법을 시켜라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칭찬 스티커처럼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점수를 줘서 나중에 큰 거를 얻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형과 아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바로 떼어나라라고 하는 거고요.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거고요. 다친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또 이런 친구랑 싸우는 아이들도 있죠. 이런 아이들은 어떻든 감정 관리하는 법, 자기를 주장하는 법, 그리고 사회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거절하는 거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고요.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역할론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런 게 낌새가 되면 적극적으로 부모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만나보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드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취학 전에 가져야 될 습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주도성 키워줘야 되겠죠. 독서, 외국어, 아까 5가지 선물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소근육 운동, 이것도 중요한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정리정돈, 아침 일찍 기상, 그 다음에 비만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스트레스 관리, 자기조절,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학습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두뇌 발달을 잘 안다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것들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부모가 기대하거나 부모가 바라는 거,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이의 행동이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아이를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 교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